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사연을 바로 시작할게요. 얼마 전까지 복잡하고 힘든 일로 고생 꽤나 했던 60대 여자입니다. 전 남편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 손이 다 떨리네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니 꼭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만나 연애 결혼을 했어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3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말이지 남편과 저는 그 흔한 부부싸움을 해본 기억이 없을 만큼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인고 부부였어요. 그렇게 지내다 나이 찬 자식들이 결혼해서 나가 다시 남편과 단둘이 오순도순 재밌게 살기 시작했어요. 신혼 때만큼은 아니지만 얼마나 다정했던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재혼 부부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늑하고 잔잔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던 저희 부부에게도 큰 화가 덮치고 말았어요. 건강했던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게 되었거든요. 간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이가 간암이 3기라는 선고에 경악하고 놀라 믿기지가 않았죠. 처음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도했는데 약간의 진전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다음 항암 치료를 받기 어렵게 보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간을 절제하고 이식하는 수술을 받는 게 현명할 것 같다며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식구들은 모두 A형이라 남편에게 이식해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딸과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식들은 모두 이식 부적합 결과가 나왔고 제가 이식 가능한 간을 가졌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 결과가 매우 좋았어요. 자식들을 수술대에 눕히는 부모가 되기 싫었는데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인 병실에서 제가 남편에게 이식 수술을 해줄 거라고 발표했어요. 얘들아, 그리고 여보, 좋은 소식이야. 내가 당신한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대. 이제 당신은 살 수 있어. 저의 밝은 목소리와 다르게 아들과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아들인 제가 이식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검사 결과가 맞지 않게 나오는 바람에 엄마를 고생시키게 생겼네요. 부모님을 나란히 수술대로 보내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나도 엄마가 걱정돼 죽겠어. 차라리 우리가 대신 이식해드렸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말이야. 물론 아빠의 암이 낫는다면 100번이고 기뻐야 하지만 엄마 연세가 환갑이 넘으셔서 걱정이다. 나중에 후유증이라도 남으면 어떡해? 에이, 엄마는 건강해서 괜찮아. 그리고 너희들이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애미로서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 못 들어봤어? 이제 울상 그만하고 빨리 웃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침울한 거야? 이윽고 힘없이 누워있던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젊어서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했는데 늙어서는 남편한테 간까지 내주게 생겼으니 미안해 죽겠어. 그런데 나 염치 없이도 이식 받을게. 건강하게 살아서 당신에게 두고두고 갚을 거야.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당신을 많이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여보. 이봐요 영감님. 나 당신한테 시집와서 고생 많이 안 했거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으니까 괜한 죄책감 갖지 마. 그리고 만약 내가 암이었다면 당신은 나한테 이식 안 해줬을 거야? 당연히 간이고 쓸개고 심장까지 모두 주지. 어쨌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게 됐어. 여보, 당신이 날 살렸어. 고마워. 그렇게 이틀 뒤 남편과 저는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고 무사히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이는 며칠 만에 회복해서 거동이 가능했는데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꿈쩍도 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원래 몸이 약해서 조금의 후유증이 생긴 것 같다며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과 저는 환자와 보호자가 바뀌었고 그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저를 간호했어요. 다행히 아팠던 몸은 보름 만에 회복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미안하게 됐어. 아직 많이 아프지? 괜찮아. 수술하면 아픈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처음엔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잘 걷잖아. 약 지어왔으니까 잘 먹고 쉬면 금세 좋아질 거야. 그래. 당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만 생각해. 앞으로 내가 집안 살림이고 밥이고 뭐든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내가 주는 것만 받으면서 지내도록 해. 이야, 이제 내가 남편 덕에 호강하면서 살겠네. 고마워, 여보. 그러자 남편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봐, 여보. 나 로또 하기 시작했어. 당신한테 제대로 보답해주고 싶어서 취미로 시작했다고. 내가 1등이 되면 그 돈으로 여기보다 좋은 데로 이사 가자. 당신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내가 그 꿈을 꼭 이루게 해줄 테니까 이 남편만 믿으라고. 말만 들어도 기쁘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니. 그런데 여보, 그런 집에서 사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거야 당연하지. 당신은 내 아내이자 생명의 은인인데 당연히 변함없이 다정하게 지내야지. 아니, 지금보다 더 다정하고 아껴주며 살 거야. 그렇게 저와 남편은 두런두런 수다를 떨며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이는 후유증으로 성취하는 저를 위해 집안일과 하루 세끼 식사를 챙겨주었고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재밌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해줬어요. 그런 남편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예전처럼 건강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문제가 생겼죠. 여보, 나 약 좀 가져다 줘. 어? 당신 조금 전에 약 먹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약을 언제 먹었다고 그래. 그이는 눈을 크게 뜨며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기억이 안 나? 내가 5분 전에 약이랑 물을 가져다 줬잖아. 아, 그랬지. 깜빡했네. 지금 비몽사몽이라 헛소리를 했나 보다. 나 잘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이가 약을 가져다 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의 말이 생각났어요. 정신적 후유증이 생겨 치매와 비슷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 저의 건망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밥을 먹고 난 뒤 남편에게 밥을 언제 먹냐고 묻기도 했고 그이와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다음날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기도 했답니다. 남편은 제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 같다며 병원을 데려가 진료하고 뇌사진까지 찍어봤는데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며 간 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일시적인 거라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약만 조제해주고 다른 처방은 따로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약의 양이 늘어나 거의 한 주먹의 알약을 매 끼니마다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 몸과 정신은 날이 갈수록 허약해졌고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지난 날보다 더 심해져 머릿속이 엉켜서 남편에게 헛소리까지 했답니다. 여보, 우리 얼마 전에 바닷가 다녀왔지? 내 기억이 자꾸 손실되는 것 같은데 그건 기억나. 바닷가에서 당신과 발을 담그고 수다를 떨던 거 말이야. 여보, 아무래도 꿈꾼 걸 현실과 헷갈렸나 보다.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여행은 무리라고 집에만 있었잖아. 하지만 제 기억은 현실처럼 생생했어요. 분명히 남편과 행복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 다시 되물었답니다. 그러자 그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가 당신한테 간이식을 받은 선택이 잘못한 것 같아. 당신 후유증이 이렇게 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여보, 미안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해리성 치매도 모자라 꿈과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생한 기억이 떠올라도 남편에게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니 걱정을 끼칠까 염려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상태는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겨 소식을 전하려는 것 같았죠. 여보,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나?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당신과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했잖아. 기억나. 그건 꿈이 아니었지? 분명히 기억한다고. 그런데 왜? 놀라지 마. 나 어젯밤 로또 번호를 맞춰봤는데 1등에 당첨됐다고. 당첨금이 무려 30억이야, 30억. 그게 사실이야? 너무 잘 됐다. 하늘이 우리 부부한테 선물을 줬나 봐.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이야. 저와 그이는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오랜 시간을 웃으며 춤까지 췄어요. 며칠 뒤 남편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러 홀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이는 양손에 제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왔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로또 됐다고 돈을 이렇게나 많이 쓴 거야?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많이 썼다니. 당신한테 어울릴만한 옷을 몇 벌 사온 것뿐이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입어봐. 그이의 부탁에 저는 아픈 몸을 일으켜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남편을 보여주었어요. 패션쇼라도 하는 것처럼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답니다. 이야, 우리 마누라 진짜 예쁘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천사는 무슨? 이렇게 늙어빠진 천사가 어디 있겠어. 무슨 소리야.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 당신 참 말랐네. 아무래도 우리 좋은 곳으로 요양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젠 돈도 많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딸과 손주들을 위해 그 당첨금을 쓰는 건 어때? 물론 우리 노후를 위한 돈을 남겨놓고 말이야. 애들은 다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뭘. 걱정해야 할 건 당신과 나라고.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돈을 펑펑 써도 30억이라는 돈을 다 쓰고 죽을 수 있겠어? 나중에 다 물려줄 테니까 애들 걱정은 하지 마. 게다가 아이들한테는 아직 알리지 않았으니까 당분간 비밀로 해야 해. 알겠지? 지금은 누구보다 우리 부부가 최우선이라고. 그이의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인 것 같아 수긍하고 말았고 남편이 조만간 제가 요양하기 좋을 만한 장소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나자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호들갑스럽게 저를 부르며 저에게 딱 맞는 여행지이자 요양할 곳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 바닷가 좋아하잖아. 지난번에도 나와 바닷가를 간 꿈을 꾸고 현실로 착각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바다 경치가 죽이는 곳으로 알아봤어. 거기 인적이 드문 섬이라 조용하고 아늑할 것 같다. 우리 그리로 여행을 떠나자. 바닷가? 맞아, 나 바닷가 너무 그리웠어. 아침에 눈을 뜨면 모래사장을 거닐며 바다 산책하는 게 소원이라고. 거기가 어딘데? 인적이 드문데 지낼 만한 곳이 있어? 큰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장기 대여를 부탁했어. 거기서 창문만 열어도 바다가 보인다고. 내일 바로 떠나도록 하자. 저는 어릴 적 소풍 가기 전날 설레었던 마음을 품고 따뜻하고 행복한 잠을 이루었고 이튿날 남편과 기차를 타고 남해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자 저희의 목적지인 섬에 도착했고 남편이 말하던 그림 같은 펜션과 아름다운 바다 경치가 보이는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와, 여기 진짜 아름답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걸. 당신 덕분에 진짜 호강한다. 여기서 지내면 내 몸이 금세 낫겠어. 그렇지? 진짜 좋지?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고 지금도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빨리 건강해져서 여행이나 실컷 다니면서 살자. 저와 남편은 바닷가로 걸어가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했고 모래사장을 거닐며 포근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날은 어둑해졌고 저희는 펜션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여보, 진짜 맛있다. 야외에서 먹으니까 2배로 맛있는걸? 그렇지. 게다가 공기도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먹으니 이 소화도 잘 될 거야. 실컷 먹고 푹 자. 저는 행복에 들떠 조잘조잘 수다를 떨었고 남편은 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대답해주며 깨먹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저는 창밖을 보며 기뻐했어요. 와,
진짜 꿀잠을 잤네, 여보. 여보? 어디 있어? 화장실이야? 펜션이 2층 건물에 워낙 넓어서인지 남편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곳곳을 다니며 남편을 불렀는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평소 아침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도 황급히 신발을 신고 펜션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의 현관은 열리지 않았어요. 도어락의 버튼을 눌러 열림으로 된 상태인데 어찌된 일인지 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싶어 도어락을 두들겨도 보고 건전지를 뺐다가 끼워도 봤는데 도어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펜션 안을 돌며 남편을 찾아봤는데 그이는 펜션 밖으로 나간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그이를 불러보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창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분명 잠겨있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싶어 펜션에 있는 모든 창문을 열고 시도해봤지만 모두 굳게 잠겨 있었고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핸드폰을 찾아봤는데 핸드폰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이는 어딜 갔는지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허기가 진 저는 일단 배부터 채우려고 주방에 들어가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답니다.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는 약봉지를 찾으려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인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지금 제 상황이 하나부터 열까지 수상하고 이상할 뿐이었죠. 남편은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불안해서 침대에 누워 몸을 움츠린 채 그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은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펜션 문 역시 제가 아무리 두드리고 밀어보아도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공포심은 더 커졌어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주방에 음식이 한가득 있어 굶을 일은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해 끼니를 챙겨 먹었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열심히 궁리했답니다. 펜션에 갇힌 지 2주가 되자 어떤 결심이 섰어요.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 제 스스로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에 용감한 결정을 내렸답니다. 펜션 1층의 창문을 깨고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1층 유리창은 모두 감옥의 쇠창살처럼 방범장치가 되어 있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2층 창문은 쇠창살이 없어 제 몸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짐가방에 옷을 모두 꺼내어 밧줄이 되도록 매듭을 지었고 주방에 있던 쇠로 된 그릇을 여러 번 던져 유리창을 겨우 깼답니다. 이윽고 밧줄로 만든 옷을 밖으로 던졌더니 1층 바닥까지 닿는 걸 확인하고 깨진 창문을 넘어 옷을 붙잡고 조금씩 내려갔어요. 어찌나 무섭던지 1층 바닥에 발이 닿는 데까지 20분이 좋게 걸렸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죠. 여하튼 펜션을 나온 저는 현관으로 가봤더니 자물쇠로 잠겨져 있더군요. 누군가 밖에서 일부러 잠근 게 확실해 보였답니다. 당장 이 섬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근처를 돌아보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섬마을을 깊숙이 들어가자 지구대가 보였어요. 그제야 저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답니다. 이윽고 지구대 경찰관이 저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제가 저 밑에 있는 펜션에 보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경찰관님이 빨리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여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설명해 보세요. 아니, 일단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이봐요. 방금 펜션에서 탈출한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신분증을 챙겨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세요? 빨리 제 남편을 찾아달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흥분하는데도 경찰관은 매우 이성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사님 주민등록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신고를 하려면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 경찰관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눈을 번쩍 뜨며 말하더군요. 여사님, 실종신고가 되어 있었네요. 치매 환자라고 기록이... 뭐요? 실종신고요? 아무래도 내가 자식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랬나 봅니다. 제 남편도 실종신고가 되어 있죠.
제 남편도 이 섬 어딘가 있으니 빨리 수색하도록 해주세요. 여사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실종 신고를 하신 분은 여사님 남편분이세요. 신고 위치는 수원이고요. 남편분은 수원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연락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경찰관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저를 바꿔줘서 통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나랑 펜션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펜션이라니. 당신이 집에서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도대체 그 섬에는 어떻게 간 거야? 아무래도 당신이 해리성 치매를 앓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애들하고 내려갈 테니까 당신은 거기 경찰관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어. 남편의 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분명히 그이와 같이 이 섬으로 요양 겸 여행을 왔는데 저 혼자 왔다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던지 뭐가 현실이고 꿈인지 헷갈렸답니다. 그때 펜션 유리창을 깨고 옷으로 밧줄을 묶고 탈출한 기억이 떠올라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경찰관님, 나는 누군가에게 납치된 게 분명해요. 그 펜션에 가보면 제가 탈출한 흔적이 있을 거라고요. 빨리 가봐요. 나와 같이 가보자고요. 여사님, 어차피 제가 한국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채비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치매 환자라는 걸 알고부터는 제 말을 대충 듣고 대답했습니다. 여하튼 경찰차를 타고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 펜션이 보여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에요. 제가 갇혀있던 펜션이 저기라고요. 누군가 현관문을 밖에서 잠그는 바람에 보름 동안 갇혀 있었다고요. 네네. 차 세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사님도 같이 내리시죠. 이윽고 펜션 앞에 선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잠겨있던 펜션 현관문의 자물쇠는 사라져 있었고 제가 깨고 나온 유리창은 멀쩡했어요. 게다가 밧줄로 만든 옷가지들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2층 창문을 깨고 나왔는데. 경찰관님, 우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안에 제 짐과 증거들이 있다고요. 네네 여사님, 잠시만요.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쓰여있는 펜션 주인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잠시 후 펜션 주인과 통화를 마친 경찰관이 출입 허락을 받았는지 현관문을 열고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경찰관의 뒤를 따라 들어갔죠. 펜션 안에는 제 짐가방과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핸드폰만 없었답니다. 여사님, 괜찮아요. 원래 치매라는 게 꿈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진짜 꿈이었나? 경찰관님, 제가 이 섬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게... 여사님, 이 섬은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고 범죄도 없는 마을이어서 CCTV가 몇 대 없어요. 여기 여사님 짐이랑 음식들이 있는 거 보니까 혼자 여행을 오셨나 본데요. 그리고 아까 펜션 주인과 통화했을 때 여사님이 예약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이 섬에 여행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간을 이식하고 생긴 해리성 치매로 별짓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시간 뒤 항구에 도착해 남편과 아들, 딸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오열하며 식구들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애들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가서 혼자 이런 짓을 했나 봐. 괜찮아 여보. 이제라도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 여보, 나랑 같이 섬에 간 게 아니지? 그건 내 꿈이거나 상상이었던 거지. 그리고 당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도... 여보, 당신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니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 같으니까 얼른 수원으로 올라가 병원부터 가자. 그렇게 저는 혼자서 온 난리를 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네요. 이튿날 병원에 찾아갔더니 해리성 기억 상실은 약물 치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약물 복용과 안정을 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죠. 그이는 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게 자신의 탓이라며 참 많이 울었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잘 돌봐준 덕에 제 상태는 호전되는 것 같았어요. 기억을 잃지도 않고 헛된 꿈을 현실로 착각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가는 게 어때?
계곡물도 흐르고 숲도 있는 마을로 말이야. 남은 여생을 거기서 사는 게 어떻겠어? 이 집을 팔고 가면 시골에서 좋은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시골로 가자고? 나야 좋지. 그런데 지난번에도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경치 좋은 바다로 여행을 가자고 말이야. 로또에 당첨됐다며 나랑 부둥켜 안고 춤까지 췄었잖아. 어? 여보,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오락가락 하는 거야? 여보 얼마 전 일은 그냥 다 잊어버려. 괜히 당신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여하튼 내가 시골에 좋은 집을 찾아볼 테니 조만간 떠나도록 하자. 그이가 말을 끝내고 방에서 나가자 저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나중에 괜히 헷갈리지 않게 말이죠.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이 시골에 좋은 집을 보고 왔다며 바로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면 짐을 싸야지. 이거 우리 둘이 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 그럴 필요 없어. 시골집에 살림살이를 모두 마련해놨으니 우리 몸만 떠나면 돼. 옷이나 중요한 물건은 애들한테 보내달라고 미리 말해놨어. 그렇구나. 이제 안심이 되네. 우리 이사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말년을 행복하게 지내보자고. 남편과 저는 며칠을 더 수원에서 머물렀고 이사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저는 들떠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지난번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사 가기 전에 핸드폰을 사주면 안 될까? 핸드폰? 에이, 그건 천천히 사도록 하자. 당신 옆에 내가 붙어있을 건데 당장 필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 하긴 당신이 옆에 있는데 필요할 일이 많진 않겠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저는 홀로 산책을 다녀오며 남편 모르게 핸드폰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아들, 딸과 여러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옮겨 저장시켰네요. 그리고 대망의 이삿날이 다가와 저희 부부는 거의 빈손으로 수원을 떠났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 도착해 마을버스까지 타고 깊이 들어갔어요. 이윽고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린 산들이 보였죠. 그런데 남편이 마련한 집은 귀신이 나올 법한 허름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집이 참 예쁘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지저분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가 저에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여보, 나 잠시 나갔다 올게.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싫은데 내가 여기 꼼짝 말고 있으면 이번에도 날 가두고 사라지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가두다니. 나 어제 당신이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자기 예쁘니 달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봐서 상간녀였겠지? 로또 1등 당첨되고 바람난 거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다 늙은 당신을 누가 만나주겠어? 뭐 어쨌든 그 상간녀랑 살림을 차리려고 날 섬에 가둔 거잖아. 당신이 하는 말 다 들었어. 계획이 어그러져서 다른 시골에 날 가두겠다고 말이야. 제가 남편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밝히자 그이가 표정을 바꾸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어? 다 들었구나. 맞아. 나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도 사실이고 당신을 섬에 버린 것도 맞아. 그런데 왜 탈출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매달 한 번씩 음식 넣어주면 그거나 처먹으면서 살지 왜 기어 나온 거야? 게다가 당신이 펜션 창문을 깨고 옷들로 밧줄을 만드는 바람에 덜미를 잡힐 뻔했잖아. 그래도 펜션 안에 CCTV가 있어서 펜션 주인이 빨리 수습해줬지. 현관문 밖에 달아놓았던 자물쇠를 제거하고 당신이 깬 창문을 바로 교체했지. 그 펜션 주인도 내가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던 거야. 당신은 자기가 진짜 치매로 헛것을 볼 줄 알았지. 어쨌든 섬마을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으니 여기서 당신 혼자 지내봐. 매달 먹을 걸 가져다 줄 테니까 조용히 짱박혀 살라고. 나는 젊고 예쁜 새색시랑 알콩달콩 살 테니 말이야. 남편은 사흘 전 상간녀와 통화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크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 당신 계획이 아주 그럴싸했어. 내가 해리성 치매를 앓는다고
그걸 이용해 실종 상태로 만들려고 생쇼를 한 게 대단해. 그런데 말이야, 당신 계획은 여기서 끝이야. 뭐가 끝이야? 이제 시작인데. 당신이 나를 제치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당신 몸은 나한테 간이식을 해주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 얌전히 있어. 괜히 탈출한다고 나대다가 지난번처럼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이의 말에 저는 입꼬리를 올리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니. 앞으로 죽어가는 놈을 간이식까지 해서 살려놓았더니만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넌 이제부터 감옥에서 썩을 거야. 내가 이미 손을 써놨거든. 네가 얼마 전 상간녀와 통화로 나를 섬에 버린 사실과 오늘 여기에 버릴 계획을 모두 녹음했어. 당신이 나한테 핸드폰을 사지 말라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 몰래 마련했지. 어쨌든 당신이 나에게 한 짓과 하려는 짓들을 모두 내 아들과 딸에게 알렸고 지금 경찰을 대동해서 여기로 오고 있어. 곧 있으면 당신은 쇠고랑을 찰 거라고. 로또 당첨금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그 돈을 쓰지도 못할 거야. 저의 경고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당황하다 못해 아연실색했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돌한 경찰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아들과 딸이 나란히 구경하고 있었죠. 이거다! 놓으란 말이야! 치매 걸린 여자가 헛소리를 한 거라고! 하지만 경찰관들은 자식들의 신고에 제가 갇힌 섬에 펜션을 수색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복원해 거기에 갇힌 제 영상을 확인했답니다. 이 인간 말종아, 당신을 살린 대가가 겨우 이거야? 수십 년 동안 너 같은 놈과 살았는데 천추의한이야. 그리고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날렸어요. 경찰관들이 말려서 몇 대밖에 때리지 못했지만 아주 조금 속이 풀렸네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로또 당첨이 되니까 눈이 뒤집히는 걸 어떡해.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은 본능이 나도 모르게 꿈틀대더라고. 그런데 그건 다 일시적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로또 당첨금도 절반을 줄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용서해줘. 고수를 취해달라고. 이 멍청한 놈, 내가 고소 취하한다고 네가 감옥에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니? 네가 나에게 벌인 죄는 중범죄라고. 돈과 여자에 미쳐서 앞뒤 분간을 못하네. 감옥에서 오랫동안 푹 썩어라. 아주 그냥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은 경찰차에 올라타 떠나갔고 저와 자식들도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과 상간녀, 펜션 주인 셋이 나란히 법정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납치와 감금, 범죄 공모죄와 기타 등등 여러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상간녀의 얼굴을 처음 보았는데 제 딸과 비슷한 나이 또래더라고요. 그걸 보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변호사는 제가 받아야 할 위자료를 크게 불렀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헌신한 건 물론이고 간이식으로 인한 육체적 보상금과 정신적 보상금, 남편이 행한 범죄로 받은 충격과 앞으로 지낼 위자료까지 청구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위자료를 받고 감옥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답니다.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아들과 딸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돈으로 저 혼자 지낼 만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곳이 바로 지금 제가 지내는 전주의 한옥이랍니다. 여긴 저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전주의 한옥집과 문화가 나오는 걸 보고 한눈에 반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 남편에게 간이식을 해주며 생겼던 후유증들은 이제 씻은 듯이 없어졌어요.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해리성 치매도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전 남편과 있었던 사연을 쭉 써봤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제 남편이 너무 무서운 놈이라는 걸 알겠네요. 수십 년 동안 왜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답니다. 주위에는 돈 때문에 전 남편이 그렇게 변한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런 인간이 숨기고 살아오다가 돈 때문에 본 모습을 드러낸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돈 때문에 본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을 많이 보셨죠?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참 많으니 조심하면서 살자고요. 혹시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사는 전주에 들려주세요. 정말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아주 많아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